네, 안녕하십니까. 9장에 계속 이어서 어, 파일 편성법에 의한 분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편성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보를 파일 매체에 기록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법에 의한 파일 분류는 순차 편성, 색인 편성, 색인 순차 편성, 임의 접근 편성, 리스트 편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순차 편성의 경우는 매체에 구애되지 않고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매체의 사용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작업이 좋고, 검색 효율이 좀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색인 숫자 편성은 색인으로서 마스터 실린더 트랙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관리를 하고요. 색인 편성은 임의 접근, 순차 접근이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접근 편성은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 처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 편성은 결국은 리스트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어떤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를 용이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좀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어, 우리가 순차 접근, 임의 접근에 대한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차 접근은 이렇게 여기 한 개씩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위치에 따라 접근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임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어떤 키가 있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편성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순차 편성 파일은 파일 생성 시에 아까 보았듯이 임의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저장하고 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 파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레코드가 어떤 저장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간에 대한 번지, 공간에 대한 위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 삭제, 갱신할 때 전체 파일을 복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레코드 검색을 할 때, 그 주소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처음부터 첫 레코드부터 검색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 나쁘죠. 그래서 결국은 순차 편성 파일법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처리되는 작업이고, 추가 삭제가 자주 발생되지 않는 케이스에 이런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때, 그래서 결국은 일괄 처리 작업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파일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인 순차 편성 파일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영역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영역의 각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색인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영역이 부족할 때는 오버플로우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데이터가 오버됐을 경우에 또 그 지역에다 저장을 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랙을, 그러니까 대략적인 데이터의 위치를 색인을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고 어, 빨리 찾을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순차 편성 파일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로서 ISAM이라고 하고 인덱스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도 있고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저장하고 색인을 두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순서를 나타낸 그러한 접근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마스터 인덱스라는 거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라는 거는 접근하고자 하는 키값을 가진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의 영역에 있는지, 실린더라는 거는 이제 저장하는 맨 상단에 있는 저장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린더의 인덱스를 이제 찾고요. 실린더의 인덱스라는 거는 접근하고자 하는 키값을 가진 레코드가 어느 트랙에 있는지, 섹션에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랙 인덱스를 그러면 찾겠죠. 그렇게 되면은 해당 트랙에 수록된 레코드의 가장 큰 키값과 해당 레코드의 주소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트랙 데이터 트랙으로 가서 어떤 실제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이제 기록되는 영역이 기본 트랙 데이터인데요.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오버플로우 영역, 즉 데이터가 넘칠 때는 이 오버플로우 영역에다 데이터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더 오버플로우가 된다면 어떤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저장시켜야 할 때는 전체 오버플로우 영역으로 가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거나 뭐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 기본 트랙, 데이터 트랙, 그 다음에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 전체 오버플로우 영역 이렇게 순서적으로 색인 순차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찾아내고요. 기본적으로 오버플로우가 없다면 기본 데이터 트랙까지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인 편성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색인 편성 파일은 색인을 이용해서 순차 처리와 임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파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색인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누고요. 기본적으로 색인은 저장되는 레코드의 키값과 주소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인 레코드의 저장 주소를 직접 가지고 있어서 키값의 순서대로 레코드를 저장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데이터 영역을 구분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저장 주소를 직접 가지고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이분하게 뭐 구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딱 세팅이 돼 있으면은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한데 세팅이 돼 있지 않고 오는 데이터만큼 저장을 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임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색인 편성 파일은 레코드의 추가와 삭제가 매우 빠르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색인들을 추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색인 편성 파일의 구조입니다. 다음은 임의 편성 파일이고요. 이거는 DMA, 뭐 RAM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어떤 파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임의 편성 파일은 레코드의 저장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동일한 특성을 가진 파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이 가능한 매체는 뭐 자기로 된 어떤 디스크 에서는 다 가능한 거고요. 이미 접근이 가능한 매체 특성을 갖는 장치들은 이러한 파일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편성법은 색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코드의 키값을 이용을 해서
레코드가 저장될 주소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해싱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해싱 함수는 임의 길이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 데이터로 매핑을 해서 좀 더 심플하게 어느 위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 과정, 해싱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키 값을 변환해서 레코드 값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가지고요. 결국은 이 해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편성 파일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해싱 함수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해싱 펑션으로 어떤 값에 대해서 변환을 할 때 동일한 어떤 값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의어 레코드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충돌을 피해서 잘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연구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싱 함수를 이용할 때 두 키 사이에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임의 편성 파일을 사용을 할 때 해싱 함수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3법, 제곱법, 숫자 분석법, 이동법, 기수변환법, 폴딩법, 난수 생성법, 대수적 코딩, 자릿수 배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법이라는 거를 당연히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여 주소를 계산한다. 퍼센테이지죠. 제곱법은 키 밸류를 제곱한 후에 중간에 몇 자를 선택하고 그 중간 값을 어드레스로 이용하는 변환 과정. 숫자 분석은 각 숫자의 분포를 이용해서 균등한 분포의 숫자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릿수 재배열을 한번 볼까요? 자릿수 재배열은 단순하게 원래의 키 값의 일부분의 자릿수의 값을 추출하여 그 선수를 바꿔가서 역으로 한 다음에 그 값의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변환을 이용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의편성 파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싱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편성 파일에 의한 분류입니다. 리스트 파일 편성 파일은 리스트라는 독특한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도록 편성된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C를 배웠으면 리스트라는 거를 배우셨을 거고요.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좀 이 리스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료 구조에서 여러분이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를 아마 배웠을 건데 그런 게 이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놓고 데이터를 연결을 쭉쭉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 구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리스트 편성 파일이고요. 각 레코드는 데이터 영역과 포인터 영역, 이게 주소 영역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포인터 영역에는 다음 차례의 레코드 주소가 들어있어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장점은 포인터에 의해 각 레코드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앞뒤 포인터의 값을 조정함으로써 레코드를 쉽게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레코드가 물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이미 어떤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공간 이용이 아주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포인터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레코드를 검색해야 되겠죠. 계속 그 다음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음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연결된 것을 쫓아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일 편성법에 의한 분류 방법을 정리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차 편성, 색인 편성, 색인 순차 편성, 이물 편성, 리스트 편성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순차 편성의 장점은 일정 비율 이상의 레코드 처리 시에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특징이 있고, 단점은 추가 삭제 삽입에 좀 문제점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고, 색인 순차 편성은 색인에 의한 이미 접근 후 순차 접근을 하는 특성이 있고요.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쉽죠. 단점은 색인 및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색인 편성은 색인이 키값과 주소 모두 포함하고 있고, 순차 처리와 이미 처리가 직접 가능하고요. 단점은 색인 영역을 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미 편성은 개개 레코드 접근 시간이 가장 빠른 특징이 있고요. 이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싱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효율이 좀 나쁜 특징이 있고요. 리스트 편성은 리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모든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데 가능하고,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거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파일 구조가 그 대신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설계할 때, 물론 여러분이 이따가 배우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성을 살펴보면 파일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은 지금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법을 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설계할 때는 파일의 특성을 결정하고 매체를 결정하고 편성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에는 목적, 항목 선정, 그 다음에 특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매체 기능적인 검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효율적인 부분이겠죠. 어떤 파일이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수록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서 전반적인 정보에 관한 특성을 분석 결정하고, 매체를 결정해서 어떠한 편성법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의 특성과 또 분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목적을 정의하고, 파일 항목도 선적하고, 파일 처리도 해야 되는 파일 처리 특성을 살펴봐야 되고요. 파일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 목적은 용도, 업무, 파일 이름, 구조를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목도 선정해야 되고, 속성도 설정해야 되고, 어떤 주소, 레코드도 어떠한 형태를 가질 건지, 그리고 정보량은 많은지 어떤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 형태, 발생 빈도, 접근 방법, 처리 시간, 검색 빈도, 이 균질성 등등 이러한 파일의 어떤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목적 정의는 무엇을 위해서 파일을 생성하고자 하는지, 파일의 용도는 뭔지, 어떤 업무인지, 파일 이름 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항목 선정을 할 때는 각각의 필요한 각 항목들, 파일의 항목들, 레코드 건수는 몇 건이나 될지, 처리 형태, 처리 빈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처리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업무의 종류, 특성에 따라 파일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의 동적 특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업무의 조사,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파일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지, 결국 갱신, 추가, 삭제죠. 그리고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 뭐 순차 접근인지 임의 접근인지 등등.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은 몇 분 내에 돼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 파일을 액세스하고 저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파일 활동,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검색 빈도 등등을 조사해서 우리가 이 파일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파일의 구조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매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능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요. 기능적인 검토는 접근 방식, 처리 방식, 정보량, 처리 속도, 조작의 용이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종합적인 검토는 매체 결정, 매체 수 계산, 매체 장치의 수 계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뭐 중요한 거는 파일의 저장 매체의 특성에 따라 파일 편성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장 매체 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검토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근 방식은 이런 거죠. 순차 접근인지 임의 접근인지, 처리 방식은 순차 처리인지 임의 처리인지, 정보량은 어떤 매체의 구체적인 종류, 그 다음에 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처리 속도, 제한 시간의 준수 여부, 조작의 편리성,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적인 검토는 뭐 매체 선정이면 파일별 처리 속도, 용량,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선정을 하고요. 매체 수 계산, 정보량을 고려해서 필요한 매체 수를 계산하고, 매체 장치 수 계산, 매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치의 대수를 계산하는 그러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파일 특성이나 매체나 파일 편성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또 매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접근법이 또 정해져 있어요.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임의 접근법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자가 테이프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것이 뭐 어떤 중요한 한 레퍼런스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 테이프는 순차 편성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매체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편성법이 정해진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처리 형태는 즉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는 임의 편성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괄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순차 편성이 이제 유리한 거고요. 삽입 추가 삭제 변경에 따라서 작업 빈도가 높으면은 순차 편성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색인 순차 편성법 혹은 색인 편성법은 색인의 재편성이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업 빈도가 많으면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에 따라 임의 접근, 순차 접근에 따라서 편성법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일의 편성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응답 시간이 빠르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순차 편성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미 편성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키 변환과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편성법에서 키 변환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가 생기므로 해싱 함수를 사용했던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법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응답 시간, 키 변환과 코드의 체계, 매체 처리 형태, 삽입 추가 삭제 변경의 빈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시스템 개발 목적에서 가장 달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파일 편성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최근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파일 시스템 활용도는 크지 않다. 물론 지금 설명하는 파일 시스템에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도 파일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더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 구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은 결국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상호 종속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용어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단점, 뭐 정보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데이터 독립성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 중복, 최소,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요. 좀 저렴한 비용에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잡해서 뭐 속도도 저하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하지만은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모델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떤 구조의 데이터 모델들이 있는지, 계층, 네트워크, 관계,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인데요. 파일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이러한 것들이 있죠. 데이터의 종속성, 생산성이 좀 저하되는 특징이 있고, 데이터가 중복되고, 결국은 뭐 이럼으로써 데이터가 저장하는 뭐 비용의 증가도 일어날 수가 있고, 뭐 데이터가 뭐 실질적으로 잘못 저장돼서 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일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프로그램 속의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처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과정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프로그램의 특정 요구에 부합되는 특정 데이터 파일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를 하게 돼서 어떤 종속의 관계를 파일이 형성이 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속성이라는 거는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요구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역할이 또 있죠. 그리고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일 구조가 달라도 항목들이 같은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중복 저장될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현상은 데이터 불일치, 갱신 및 저장 비용이 증가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과 프로그램의 상의 의존성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1, n개가 있다면 각각 그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 파일의 구조를 가지게 돼서 종속성이 존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 검사, 불법 접근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안에 독립적으로 다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다 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지만 문제없는 파일과 프로그램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생산성과 시스템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사용자 컴퓨터.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SQL을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거를 써보면은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 DBMS,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와 파일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DBMS가 건드리는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에서 핸들링하는 파일 시스템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디스크에 저장되는 그러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체 내에 여러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체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또 DBMS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하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대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insert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MS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정의 기능, 데이터 조작 기능, 데이터 제어 기능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터 정의어,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테이블 생성과 조작에 관한 역할을 하고요. 즉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기존의 테이블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등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제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유저 생성과 권한 제어 기능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의하는 그러한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요소. 그러면은 DDL, DML, DCL.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DDL, DML, DCL에 대해서 SQL 랭귀지, 스퀘어 쿼리 랭귀지죠.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언어인데요. 요거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DL, 그래서 SQL면은 alter database, create index, create table, drop table,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변경하는 거고, 인덱스 생성, 테이블 생성, 테이블 삭제 하는 역할을 하는 DDL이고요. 그 다음에 DML은 delete, insert, lock table, select가 있어요. 데이터 삭제, 데이터 추가, 테이블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lock이라는 의미가 잠그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기능. 그 다음에 DCL로서 alter system, alter session, commit, rollback이 있어요. 체크 포인트나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alter 시스템 변경하는 거고요. alter session은 작업 사항의 설정 사항을 변경하는 configuration 역할을 하는 거고요. commit은 transaction 정상 종료, rollback은 transaction 철회. 원래 rollback이라는 게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transaction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조직체 내에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저장, 운영 데이터의 집합체죠. 그래서 결국은 공용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통합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제 스키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키마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데이터베이스에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운영 데이터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방안, 다루기 위한 방안, 개개의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로한 방식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키마는 구조적으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세 개의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스키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즉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과 그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정의를 유지해야 될 제약 조건들을 명시한 것들이 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스키마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게 사용자가 있으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뭐 가져오거나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단계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접근을 하면 외부 스키마와 어떤 커넥션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DBMS 상에서 외부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로 접근을 하고 개념 스키마는 내부 스키마를 접근해서 실질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운영체제 쪽의 파일 시스템으로
액세스를 하고 저장된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직접 컨트롤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DBMS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파일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스키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면, 결국은 뭐 개념 스키마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직 전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개념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데요.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거죠. 양쪽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의 모든 응용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개체, 관계,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외부의 실질적인 접근을 하는 중요한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 등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 구조인 스키마를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외부 스키마는 실질적으로 이 구조에서 보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음 DBMS에 접근 시도를 할 때 접촉하는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서브 스키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개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개체와 관계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나 응용 프로그램의 수만큼 많은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프로그램이 많으면 스키마가 많아지죠. 결국 외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접근 통로 구실을 하게 되고요. 내부 스키마는 여기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을 핸들링하는 영역으로 보면 되고요. 결국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을 한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될 내부 레코드의 형식,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뭐 인덱스의 유무 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일 액세스 프로그램을 한다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 시스템을 핸들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런 스키마 구조를 입힘으로써 DBMS를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상당히 편리하고 아주 정량화 시켜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위를 표현하는 데이터 필드와 속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갖는 개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코드로. 최종적으로는 개체 집합 간의 상호 관련성을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게 됩니다. 개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유형무형의 목적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엔터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표식. 그 다음에 개체 집합, 엔티티 셋이라고 하는데 같은 부류의 개체들을 모아놓는 것이죠.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개체는 파일의 레코드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속성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도 데이터 필드에 대응되는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당 개체의 엔티티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개의 속성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고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 집합을 이루고 개체 집합의 상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체 타입이라는 거, 개체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속성 이름만으로도 구성되는 개체 정의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체 인스턴스 아니면 개체 어커런스라는 말도 있는데 속성들이 구체적인 값을 가짐으로써 실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개체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개체 타입과 개체 인스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체 타입은 속성 1, 2, 3, 뭐 학번, 이름, 주민등록 이런 거를 개체 엔티티 각각이 하나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개체 집합은 개체 인스턴트를 모아놓은 건데요. 각각 개체 인스턴트는 학번, 이름, 주민등록이라는 개체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관계를 가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용어들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좀 뭐예요? 어려움이 약간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이 구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체 타입이다, 인스턴스다, 개체 집합이다, 이게 속성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식별자와 키라는 것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하고요. 키라는 것은 개체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그래서 키라는 것이 후보키, 대체키, 외부키, 기본키, 슈퍼키, 보조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인스턴스라는 것이 이게 데이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체 집합의 개체 인스턴트를 다루기 위해서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체 식별자 키가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속성은 우리가 키 애트리뷰트, 키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본 키가 있고 대체 키가 있고 후보 키가 있고 슈퍼 키가 있어요. 범위에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후보 키는 개체들 고유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속성.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서 개체 식별을 위해 선정된 키. 그러니까 후보 키 안에 들어가죠. 대체 키는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로 선택되지 못한 키. 그러니까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체 키죠. 슈퍼 키는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키. 외부 키, 다른 개체 집합의 기본 키로 선정된 속성. 보조키,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의 키. 이렇게 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영 관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도 있습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뭐 기사, 뭐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역할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러한 설계까지 다 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그 시스템들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좀 확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제어어,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제어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가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개발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의해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단점을 이제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장점을 보면 데이터의 독립성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중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죠. 무결성이 유지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행적, 동시로 데이터를 액세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서 손상이 됐을 때 회복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제 시스템 취약성이 존재를 하죠. 이것도 이제 보안이 잘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그런 취약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거를 관리할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프로그램도 적용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인원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DB가 많아지면은 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단순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놓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구조, 데이터 모델과 DBMS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종류는 계층형 데이터 모델, 하이라키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 모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객체 관계형, 오브젝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크게 나누어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모델을 쓰는 것이, 이러한 모델을 왜 쓰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각각 맞는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데이터의 구조와 프로그램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산의 종류, 상호 간의 제약사항들을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데이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로서 이제 데이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데이터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정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는 객체들의 구성 형태, 객체 타입, 엔티티 타입, 어떤 관계를 정의한 것이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엔티티 셋, 속성, 인헤리턴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용 본 테이블을 아까 봤잖아요.
이제 그러한 관계를 정의한 것이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인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고 저장되어 있는 개체 인스턴트들의 처리와 관련된 명세를 기록한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가 되고요. 제약 조건, constraint는 조작의 한계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정들이죠. 그래서 어떤 개체들이 값이 어떤 식으로는 변화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거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제약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데이터 모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5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계층형 구조는 트리 형태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대 DBM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DBMS는 그래프 형태의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로 1970년대에 개발된 1세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 2번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관계형 RDBMS는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1970년대에 개발됐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세대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객체 지향형 DBMS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발전이 됐죠. 지금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3세대 DBMS고, 굉장히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발달하면서 나왔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구조이고 그 다음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객체 지향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좀 복잡한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것이 오브젝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과 관계 개념을 종합한 객체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서 이것이 가장 최근 트렌드로 많이 쓰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는 단순한 데이터 구조와 수학의 집합론을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관계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서상의 집합, 관계라는 것은 순서상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 릴레이션 특성, 관계 연산자, 관계 제약 이런 특성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은 2개 이상의 집합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들의 순서상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행은 레코드에 해당하는 단위로서 튜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은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미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에 해당하는 최소 논리적인 단위로서 행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이거를 릴레이션 행과 열, 튜플, 애트리뷰트라고도 얘기를 하는 단위가 되죠. 그래서 속성들은 데이터 처리 시에
하나의 기본 단위로 취급되는 값이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값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을 하죠. 그래서 보면 속성, 학번, 이름, 주민등록 이게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튜플은 실질적으로 이 속성에 대한 정보들,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번에 대한 밑에 세로로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각각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구조라는 것은 이러한 스킴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연산자의 유형은 이제 관계 대수가 있고 관계 해석이 있는데요.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언어는 뭐 여러분이 뭐 모를 사항이 아닐 것 같고요. 결국 관계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절차적 언어로서 좀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있어서 처리 과정을 명시하는 절차적 언어보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만을 제시하는 특성으로 만들어지는 비절차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SQ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무결성 보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투플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체 무결성 제약과 개체 상호 간 형성되는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참조 무결성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은 기본 키와 외부 키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좀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보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은 반드시 기본 키를 가져야 되고 기본 키를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너를 가져서는 안 되는 특징이 있고요. 참조 무결성 제약은 다른 릴레이션의 투플을 참조하고자 한다면 참조를 위한 연결 정보가 있어야 되고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외부 키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화 측면에서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강열, 즉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논리적 최소 단위이므로 반드시 한 번에 처리되어야 되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속성은 데이터 처리 시에 하나의 기본 단위로 취급되어야 되고 원자값만을 가지도록 제한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값이 원자값으로 이루어진 릴레이션을 정규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의 기본 원칙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설명을 막 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을 보고 여기서 보면은 뭐 학생 테이블, 어드바이저 테이블, 코스 테이블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학번, 지도교수 번호, 강좌 번호는 기본 키. 그 다음에 학생 이름, 학번이 있으면 학생 이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보조키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도교수 번호도 있으면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외부 키를 이용을 해서 지도교수 번호를 또 액세스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속성들의 어떤 키 값들이 어떤 외부에서 또 사용되고 또 이러한 관계가 또 다음 어떤 테이블에서도 사용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Relation Database Management Syste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아까 설명해 놓은 것들을 정의해 놨는데요. 엔터티라는 거는 데이터로 모아 보관하는 단위, 이게 다 엔터티에 해당하는 거죠. 학번, 학생 이름, 학점, GPA, 지도교수, 속성에 대한 부분. 테이블은 관련 레코드의 묶음. 필드는 엔터티에 대한 특정 사실. 여기 하나의 각각 필드죠. 레코드는 관련된 필드의 집합. 기본 키는 엔터티의 특정 멤버를 구별하기 위한 필드죠. 기본 키. 그 다음에 후보 키는 기본 키로 선정될 수 있는 후보. 기본 키로 사용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후보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주민등록 유효하고 강좌도 유일하니까. 외부 키는 테이블 사이의 관계,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 지도교수 번호 같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보조 키는 접근하거나 탐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필드의 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테이블에 관련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어떠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겠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DBMS 선정을 하고 논리적 설계를 하고 물리적 설계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좀 더 6단계로 이렇게 나눈 그 절차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획을 하고 요구사항 정의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나중에 차후에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거나 변화하는 그러한 6단계로서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의 차이점은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파일 시스템은 각 업무별로 별개의 파일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큰 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즉 운영 데이터들이 개체 집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성을 가지고 통합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는 3단계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임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편성법을 적용을 하고 일반 자기 디스크가 자기 디스크는 뭐 지금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의 저장 매체들이 다 자기 마그네틱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에도 저장을 하지만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설계. 이게 이제 개념 스키마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를 우리가 잡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DBMS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결과 업무 처리 특성을 토대로
테이블과 외부 스키마를 설계하는 논리적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특성을 갖게 하는 물리적 설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RDBMS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DBMS를 선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맞추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는 거의 DBMS에 종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설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설계라는 게 특별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장 용량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선택을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그 시스템이 저장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이제 개념 설계를 이제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을 결정하고 상호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서 구조하는 작업,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를 개념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BMS 선정이죠. 개념적 설계 이전에 이미 DBMS 선정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기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 스키마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BMS를 잘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비용하고 관련된 문제가 좀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DB를 선택하느냐. 요즘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RDBMS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객체 RDBMS나요?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구성된 모델을 실질적인 처리로 하게 만드는 데이터 모델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값을 넣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개념 스키마를 선정된 DBMS 근간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 모델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고요. 물리적 설계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운영체제로 선정된 DBMS 특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적은 수의 디스크의 접근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도록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단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결국은 데이터를 독립성으로 유지해서 프로그램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중복성을 해결해서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공유화를 잘 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는 이러한 근본 목적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롤백 알고리즘이 고안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안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화로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데이터베이스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화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호환성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9장 이제 파일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번 학기는 공부하도록 하고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2월 17일 9시 30분부터 보도록 하고요. 제가 따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6장에서 9장까지 되겠네요. 되고, 레포트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중간고사하고 똑같이 12월 16일 밤 12시까지, 시험 전날 12시까지 여러분이 각 파트 5장씩, 각 챕터 5장씩 정리해서, 최소 5장씩 정리해서 저한테 PDF 파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카카오웍스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뭐 수술 때문에 여러분을 한 수업을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빨리 완쾌해서 다음 학기에 또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는 날은 제가 시험 감독을 직접 할 예정이므로 그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